두 번째, 갑옷은 완벽주의. 블로그에 올린 글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감을 얻는 인터뷰 시리즈다. 그 시리즈가 각별한 것은 정말로 내게 영감을 준다고 판단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만을 모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영감하게 학문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 원래 나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후로는 취약성과 완벽주의에 관한 질문을 추가했다. 아직도 실질적인 완벽주의자로서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열망하는 사람인 나는 답변서를 받아들자마자 다음에 질문의 답을 맨 먼저 찾아 읽는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서 고민합니까? 만약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완벽주의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간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기쁨과 성공과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완벽해지는 것과 결부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수년간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는 이랬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내가 취약해지고 불안전해지고 나 자신에게 따뜻해질 용기를 키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거대한 선물을 주고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길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위험한 우회로다. 우선 완벽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통계를 분석하며 나는 취약성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에 관해서도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에 무엇이 완벽주의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완벽주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다르다. 완벽주의는 건전한 성취와 성장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완벽한 외모를 갖춘다면 비난, 비판, 수치심의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완벽주의는 20톤짜리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이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제일 끌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 또한 완벽주의는 자기 개발과는 다르다. 완벽주의의 핵심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과, 성적, 품행, 규칙, 준수, 남들 비맞추기, 외모, 스포츠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믿음을 갖는다. 나의 성과가 나를 규정하는 거야.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거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과제를 수행하자. 완벽하게 해내자. 건전한 노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발전할까 생각하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만약에 완벽주의는 외부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완벽주의는 하나의 속임수다. 완벽주의는 성공의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완벽주의가 성과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완벽주의는 우울증, 불안, 중독, 무기력, 기회, 상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경기장 밖에 머무른다. 건전한 경쟁이 펼쳐지고 노력이 행해지는 곳은 경기장인데도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는 수치심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수치심의 한 형태다.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도 힘들어한다. 나는 통계를 활용해서 완벽주의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반박한 후에 완벽주의의 정의를 다시 정리했다.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이고 중독성 있는 믿음의 체계다. 완벽주의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낸다는 수치심, 비판, 비난의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강화한다. 완벽주의가 자기 파괴적인 이유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완벽주의는 내적 동기가 아니라 지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지각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완벽주의는 중독성이 있다. 수치를 느끼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에 휩싸일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완벽주의의 잘못된 논리에 의문을 품는 대신에 외모와 행동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수치심, 비판,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수치스러워지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해결책은 나의 부족함도 아름답게 여기라. 대부분의 사람은 완벽주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어떤 점을 숨기고 지각을 관리하며 남을 이기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조금씩 속임수를 쓰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완벽주의는 자신이 아주 취약하다고 느낄 때만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 완벽주의가 만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해로운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의 완벽주의는 그 모습이나 그 느낌이 중독과 비슷하다. 어느 지점에 서 있든 간에 완벽주의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로 생각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은 긴 여정이다. 그 여정은 수치심, 회복, 탄력성, 자신을 향한 건강,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에 관한 진실을 포착하고 삶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여유를 허용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천 네프 박사는 자기공감 연구실을 운영한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한 공감을 키우고 실천하는 것을 연구한다. 네프 박사에 따르면 자기공감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기를 향한 친절, 보편적인 인간성, 그리고 마음 챙김이다. 네프 박사는 최근 저서인 자기공감, 자책의 불안을 버려라 에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기를 향한 친절,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거나 채찍질을 하지도 말자.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해주고 따스하게 대하자. 보편적인 인간성. 자존감이 저하될 때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공통의 경험임을 인식하자. 그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일이다. 마음 챙김, 부정적인 감정에 균형 있게 접근하자. 그래야 감정이 억압되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는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동시에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 챙김을 하려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휩쓸리지 말자. 나는 네프 박사의 마음 챙김에 관한 정의가 마음에 든다. 마음 챙김이란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는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실수를 지을 때마다 후회나 수치심이나 자기 비판에 쉽게 사로잡힌다. 하지만 자기 공감을 하려면 수치심이나 고통을 느낄 때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자기 공감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자존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자기 이야기 안에서 살아갈 때만 생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기 이야기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야기 바깥에 서 있을 수 있다. 이야기 바깥에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자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가치를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는 뜻이다. 완벽주의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는 속임수라는 것이 원래 피곤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속임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극과도 같다. 이제 나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영감을 얻는 인터뷰로 돌아가서 몇 가지 답변을 소개하고 싶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을 읽으면서 나는 진짜 자신으로 산다는 것, 즉 빈틈을 수용한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들의 자기공감에 감동을 받았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글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무조건 행복할 것의 저자인 그레친 루빈과의 인터뷰다. 무조건 행복할 것은 행복해지는 법에 관한 책과 논문을 읽고 그녀가 1년 동안에 실행해본 기록이다. 완벽주의를 제어하는 법에 관해서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완벽이 좋은 것의 적이 되게 놔두지 말자. 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빌려온 거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산책 20분이 좀처럼 하지 않는 7km 달리기보다 낫지요. 세상에 출간된 불완전한 내 책이 컴퓨터 안에 있는 완벽한 책보다 낫고요. 테이크아웃 중국 음식으로 여는 디너 파티가 내가 한 번도 마련하지 못한 근사한 저녁 식사보다 낫지요. 안드리아 셔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살면서 사진 가이자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슈퍼 히어로 포토 몬도 비욘도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좌와 슈퍼히어 저널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개성있으며 창의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유한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부엌 바닥에 앉아서 4살짜리 아들에게 슈퍼히로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벌주고적 띄워봐 라고 주문하곤 한다. 그 다음은 그녀가 완벽주의에 관해서 블로그에 쓴 글의 대목이다. 어릴 때 나는 경쟁심에 불타는 체조선수였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기근을 기록했고 A-보다도 낮은 성적을 가진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고등학교에는 그 직종이 걸렸다. 그리고 나는 홈커밍 킴이었다. 그렇다. 나는 완벽주의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어릴 때 완벽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두 가지를 혼동할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불에 내가 자존감을 위한 속임수라고 부르는 일을 하곤 한다. 나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점과 인간적인 면모로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그 일에 잘 해내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자존감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도 나는 완벽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부모가 되면서 많이 배웠다. 아직 서툴고 엉망이긴 하지만 나의 초라한 모습도 기꺼이 드러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완벽주의를 취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괜찮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준다. 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편이다. 니콜러스 웰턴은 내가 예전에 표현한 책들과 나의 홈페이지를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장식해준 사람이다. 그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개인적으로 작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나는 그가 완벽주의와 예술의 관계에 관해서 쓴 글을 무척 좋아한다. 그의 견해는 완벽주의가 창의성을 파괴한다는 나의 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먼 옛날에 누군가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정돈해 놓았을 거라고. 완벽한 분류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모든 일은 그 체계 안에 완벽하게 들어갈 거라고. 예컨대 비즈니스 세계는 분모, 스프레드시트, 막 따라지는 숫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일들은 완벽하게 해내는 가능하다. 사법제도는 항상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인다. 비행기, 교량, 고속철도 등등등등. 하지만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물건 한 무더기가 남는다. 구두상자에 들어있는 물건들, 또 어디론가 치워야 하는 것들, 전지전능한 그 사람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팔을 휘두르며 소린다. 좋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나머지 물건들, 어디에도 맞지 않는 물건들은 마지막 남은 낡고 커다란 상자에 넣어두자. 고맙게도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자는 점점 많은 예술품으로 쌓여갔다. 딜레마는 왜 생겨날까? 예술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벽으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얻는다. 나의 작품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소파 뒤의 너덜너덜한 상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고 더는 나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지약성과 완벽주의의 관계를 강연할 때마다 나는 레너드 코헨의 노랫말을 영한다. 그걸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이만하면 충분히를 실천하는 동안 이 말이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빈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지요. 세 번째 갑옷, 감정마비시키기. 이 책을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부터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궁금한가?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바쁘게 살곤 한다. 바쁨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 모임을 만들려면 축구 경기장 하나쯤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미친듯이 바쁘게 살면 삶의 진실이 우리를 따라잡을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중독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내 생각에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한다. 물론 강박적으로 만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중독자라는 이야기니까. 법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행동이나 퇴근 후에 와인을 몇 잔 마시는 행동도 마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한가? 너희 대답은 예다. 일단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말은 의미부터 점검해보자. 우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서 와인을 몇 잔을 마시는지 생각해보자. 주당 60시간의 노동,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 환상적인 축구 경기, 합격적인 약물, 그리고 와인과 강력한 진통제로 흐드러진 머리를 다시
맑게 하려고 마시는 진한 엑스프레소를 생각해보자. 마비와 관련된 통계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렸다. 우리는 무엇을 마비시키는가? 왜 오늘날 미국인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세대보다도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며 비만이 심하고 약물 처방을 저주받고 중독 증세도 심하다. 비만이 심하고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돌연사이에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럼 첫 번째 원인은 뭘까? 약물 남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약물을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헤로인, 코카인, 메타암페타민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합법적인 약물의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거리의약 장수에게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입한 사람이 5% 미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 친척, 친구, 의료인이 약물을 구해준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덜 느끼거나 더 느끼고 싶은 욕구에 시달린다. 어떤 감정은 없애버리고 어떤 감정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나는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임상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 연구 참가자들이 말한 불안감은 불확실성, 시간에 대한 지나친 압박, 그리고 놀랍게도 대인관계 부적응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게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발견은 불안의 경험 또는 단절의 경험의 수치심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뚜렷한 패턴을 찾아낸 것이다. 마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가행정확한 대답은 당신의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 불안한 사람에게 수치심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잃는다고 느끼고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관리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점점 쌓인다. 단절된 느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페이스북 친구가 200명쯤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잔뜩 있고 실제로 만나는 친구가 이웃이 있다 해도 우리는 외로워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단절된 느낌에서 한 달 나아간 감정이 고립된 느낌이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감정이 바로 정신적인 고립이다. 수치심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사형선고와 같은 고립과 무력감의 결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수치심은 대개 절망으로 이어진다. 수치심은 절망으로 이어진다. 스스로를 마비시켰던 날들을 돌아보면 어떨까? 수치심이 불안감과 단절된 느낌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나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내가 서로 입에 대기 시작했던 것은 나 자신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25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맥주잔을 어리만지거나 칵테일을 휘젓거나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막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테이블에 혼자 남아 있었고 술과 담배를 피우는 친구도 없었다. 나는 16년 전에 술과 담배를 끊었다. 나는 그때 불안함에 녹아가는 기술과 감정 관리법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에는 감정을 못 이겨 하려고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집착하는 대성한 대인술, 차가운 맥주 등등등등. 이렇게 해결책은 경계 설정하기, 진정한 위안 찾기, 영혼 가꾸기,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정의에 부합하게 산다고 판단하는 참 기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인터뷰 도중에서 마비라는 주제가 나오면 그들은 모두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 내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을 배웠어요. 마비의 행동을 늘 의식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울편함 속에 녹아들 줄 알아야 해요.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불안감과 단절된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다. 들어가는 마음. 뭔가가 더 나오리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나는 충분해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마비의 행동을 의식하고 감정의 몸을 내맡겼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신중하게 설정된 경계선이 있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그러자 그들은 불안을 줄이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가부화가 생길지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포기할 때가 언제인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었다. 옛날의 위대한 실용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 이걸 말장난을 했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두 종류로 분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로빈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늘 사람들을 분류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감정이다. 물론 불안에도 종류가 있고 강도가 각기 다르다. 어떤 불안은 내면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서 약물과 상담 요법으로 치료해야 하며 어떤 불안은 환경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필요하고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다. 나는 연구 참가자들이 두 집단으로 나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A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불안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것이라고 답한 데에 반해 B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첨단 기술이 불안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공히 인정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쏟아붓는 이메일,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 두 집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비교해 봤다. A 집단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 커피를 주전자 가득거립니다. B 집단은 나는 불필요한 이메일을 안 보내기로 했어요. A 집단에서 나는 빨간 신호에서 멈춰 있는 시간에 슈퍼마켓에서 줄 서 있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을 활용해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B 집단 나의 상사, 친구, 가족들은 제가 오전 9시나 밤 9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알아요. 만약 그런 시간에 전화가 걸린다면 잘못 걸린 전화 아니면 비상사태입니다. 마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쪽은 A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사고나 행동이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연구를 진행하던 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싫었다. 나는 언제나 나의 피로와 불안을 더 잘 관리할 방법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조언을 듣고 싶었다. 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마비시키기에 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들려준 경험과 닮아 있었다. 반면에 비록 소수였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고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불안의 근원을 제거한다고 답한 비집단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 위에 있었다. 우리가 비집단 사람들에게 경계선과 한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물었더니 그들은 경계선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들 경우에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은 한층 더 어렵다. 수치심 그렘님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간섭하기 때문이다. 거절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크게 실망할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남자들에게는 그림린들이 이렇게 속삭인다. 남자답게 행동하셔. 진짜 사나이는 그걸 해낼 수 있어.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내지. 우리 마마보이께서 너무 피곤하신가? 알다시피 대담하게 뛰어들기란 우리의 취약성을 끌어안는 것이다. 취약성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수치심을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치심이 불안 때문에 단절을 느낄 때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연기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형태가 사랑과 소속감이다.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랑과 소속감을 깊이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단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었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사랑과 소속감을 충만하게 느끼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마비와 단절된 느낌에 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두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연결, 사람들이 서로 알아주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소속감, 나보다 큰 어떤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 연구해서
소속감에서 위안을 얻는다. 휴스턴 크로나클 휴대전화 칼럼을 일부 소개한다. 지난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메리카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 2명이 서비스를 받는 내내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가끔 손가락을 움직여서 네일 리스트에게 손톱끼리와 광택제의 색상을 내줬다. 나는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10년째 같은 네일 리스트 2명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아이들도 알고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도 꽤 많이 안다. 역시 내 이름 알고 내 아이들 이름도 알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꽤 많이 아는데 재빨리 그래서 내가 마치 내 전화기에 붙어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두 네일리스트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나중에 네일리스트 한 사람이 내게 대고 속삭였다. 저분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사람치고도 안 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오는 길에 대형 서점에 들러서 잡지 한 권을 샀다. 계산대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책 2권을 사고 회원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책 2권 중에서 한 권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대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분과 눈 한번 마주치지도 않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으면서 그 모든 일을 지시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한 셈이다. 서점에서 나온 나는 다이어트 음료를 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드라이브 패스트푸드 음식에 갔다. 서비스 창구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누군지 짐작이 안 갔다. 혹시 찰리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므로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온 전화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었다. 네, 그냥 갈게요 라고 대답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서비스 창구의 여주인과 나는 음료를 사고 돈을 지불하는 거래를 끝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주문에게 사과했다. 정말 미안해요. 차를 세우자마자 전화기를 올려서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요즘은 뜻밖의 말에 놀랐던 것 같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정말 굴욕적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녀의 기분이 어떨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투명 인간처럼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안다. 고객들이 주문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는 괜찮았다. 하지만 웨이터라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라는 식의 취급을 당하는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있어도 나는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 불행히도 나는 요즘도 그런 일을 자주 목격한다. 나는 웨이터에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어른들을 종종 본다. 최대한 온정. 다들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진실하고 인간적으로 대할 때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곧 신이다. 10년 동안의 소속감, 솔직함, 수치심 등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연결을 원한다. 우리가 모든 세탁소에서 일하는 아저씨라든가 드라이브스 매장에서 아가씨와 의미 있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눈을 맞추자고 제안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정도 성의를 보여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면 좀 멀고 집에만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영성은 온 마음으로 살기의 기본 조건이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가 자신보다 큰 어떤 힘에 의해서 사랑과 연민에 기초한 어떤 힘에 의해서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영성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연, 예술 혹은 정신일 수가 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와 유물을 열어서 사람들이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편적인 갑옷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기쁨 차단하기, 완벽주의, 마비시키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3가지 갑옷이며 주요 방어 기제였다. 이 장을 끝내기 전에 나는 무기고에서 사람들이 자주 손대지 않는 선반을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그 선반에는 가면 몇 개와 소박한 갑옷들이 놓여있다. 이 작은 보호 기제들 중에서 한두 개는 우리에게 친숙하다.